세션은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송계중 변호사님은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로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법무그룹장 송계준 총괄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를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관련 법령 그리고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예외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그리고 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 규약의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CP 등기권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으로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3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리베이트는 첫 번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삼각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제약회사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또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우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는데 이때 의사나 의료기관이 경쟁 관계에 있는 제약회사와 실제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사안을 참고해서 심사지침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입찰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에 들어갔을 때 아직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래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한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했고 심사지침도 이를 받아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 행위는 이익 제공 그리고 제의인데요. 이익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는 것 2가지 유형 모두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표시 광고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는 금전 등을 지급하는 적극적 이익 제공뿐만 아니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이나 비용을 감면하는 것 또는 납부 기한을 연장, 담보 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의 소극적 이익 제공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2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핵심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그리고 고시지침 훈령 예규 등의 하위 규정들에서 보통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위에서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또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이런 항변을 많이 하는데요. 유독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익 제공을 하는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사업자와 그 이익 제공의 상대방이 실제로 거래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또 이익 제공을 하거나 이익 제공에 제의를 해서 나와 거래 관계가 체결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사례일 겁니다. 2007년에 10개 제약회사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조사 과정에는 부서가 달라서 참여하지는 않았고 소송 과정에서 송무부서의 발령을 받아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행위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망라되어 있는데요. 시정명령은 뭐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과징금이 200억이 부과가 됐습니다. 과징금 200억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가장 큰 금액은 퀄컴에 대해서 1조 2천억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고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담합, 카르텔의 경우에는 10%까지도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이 2023년 말에 개정이 돼서 상한이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합에 대해서는 20%까지 부과를 할 수 있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곱하기 2해서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200억을 부과했는데 10개의 제약회사가 문제가 됐었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는 비난을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은 과징금은 200억인데 실제로 의료인 등에게 제공된 금액은 5천억을 상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상위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은 전속 고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행위 유형이 그러니까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매출액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는데 관련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구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10개의 제약회사가 모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났습니다. 위법성은 인정을 다 받았는데요. 일부 사안에서는 과징금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은 위법성과 과징금 산정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위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패소하는 게 되는 것인데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모든 제약회사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고 다만 일부 제약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는 오류가 있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최근의 사례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땡 약품인데요. 상품권 깡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했다라고 해서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공정위가 배포를 했고 언론이 받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상품권이 약 5억 6천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것을 현금화해서 의료인 접대에 이용을 했었고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가장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보면 제품 설명회가 약사법 47조 단서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것인데 제품 설명회를 90회나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한 임상 연구비 지원 제의. 그러니까 연구자 주도 임상.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연구자 주도 임상에서 역으로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연구비 지원을 제의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서 음식을 3,800만 원어치 배송을 시켜줬고 정비가 필요한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줬다라는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죠. 유관기관에 전달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그 외 유관기관 등 구체적으로 어떤 유관기관에 통지를 했는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부처 간 협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있으면 공정위가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의결서에 정본을 송부합니다. 의결서 정본이 뭐냐면요.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결서를 찾아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사항들은
비실명이나 아니 블랭크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져 있지 않은 모든 사실이 다 들어가 있는 의결서 정본을 관계부처에 송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종호 세무사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세무 이슈도 생길 수가 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관련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차량 정비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공정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약회사 직원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할 때 종이 문서를 조사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컴퓨터를 포렌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폰 포렌식도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사를 나가게 되면 3명에서 5명 정도 나가게 되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그 중에 1명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동행을 합니다. 공정위의 포렌식 센터가 정식으로 조직으로 신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면 차량 정비 요인이 있는지 파악을 했다, 차량 정비를 진행했다, 정비 예정이다, 이런 단체 대화방의 그 대화 내용을 증거로 해서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사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경제규약은 공정거래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5조 제5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6항에서는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47조 2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그리고 시판 후 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2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구체적인 절차와 허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술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학술 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실제 비용, 그러니까 실비죠.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를 보시면 등록비도 실비고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변직 교통비도 다 실비입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를 지정해서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학술대회 개최 60일 전에 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해야 적법한 학술대회 지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향응이나 접대와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사전에 의료인과 조율을 해서 제약회사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정위 심결례가 있습니다. 한국 땡땡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 사건 2014년에 있었습니다. 이 제약회사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해서 의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다음에 5명의 의사들에게 참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다음 2가지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점에 의한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가격 경쟁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고요. 품질에 의한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장점에 의한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한국 땡땡의 참가 비용 지원이나 지원 제의는 장점에 의한 경쟁이 아니다. 자기 제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병원 소속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보았고, 둘째로
의사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에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은 실제로 공정경쟁규약이라는 것은 사업자 단체가 만든 일종의 자치법규라서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뒤에서 보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정경쟁규약도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실제 교통비, 그리고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비, 그리고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제품 설명회를 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 그리고 회사명이나 제품명이 표시된 1만 원 이하의 판촉물이 허용이 됩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그리고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제약회사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제품 설명회라고 제약회사는 주장을 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품 설명회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원고가 즉 제약회사가 접대한 대상을 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도 포함하고 있다. 동일한 병원에서 동일한 의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적도 있다. 그리고 신규 처방이 아닌 처방 증대 또는 지속적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제품 설명회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식사 대접이라고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처방의 대가로 병의원의 개별 행사를 원고가 제품 설명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지원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판후 조사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사례 보고서에 대해서 건당 5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 보고서의 개수는 의약품 안전규칙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례 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의약품을 채택 구입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판 후 조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약품의 채택 구입의 지속, 구입량의 증가를 조건으로 조사를 의뢰해서는 안 되고 사업자에게 그 결과가 보고된 경우에 대해서 한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보수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것이어야 하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보상은 마케팅 또는 영업부서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정하고 시판 후 조사와 관련된 공정위 행정처분이 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약회사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회사의 다수의 내부 문건들을 보면 원고 즉 제약회사는 시판 후 조사 비용을 랜딩비나 기타 판매 촉진비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경비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시판 후 조사의 의무 증례수는 신약의 경우에도 3,000례 정도인데 원고는 적게는 8,000례 등을 실시하였던 점에 비춰보면 정상적인 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사갑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해서 중대한 유해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 통보하기라고 하는 지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그리고 또 회식 지원비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1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했는데 위 연구 계약의 목적이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 연구가 아니라 제약회사가 자사 제품의 조영제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의사가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받았다라고 사실 인정을 하고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CP 등급 평가인데요. 오늘부터 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CP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2001년에 민간 주도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했을 때 762개의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는 74개입니다. 이게 단일 업종으로서는 가장 많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정거래법 120조의 2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에 민간 주도로 처음 도입되었고요. 2002년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도입한 건 아니었고요. 예규, 행정규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평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CP를 악용한다라는 비판이 많아서 2014년 8월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3년 6월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서 이번에는 예규가 아니라 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지정명령과 과징금을 최고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고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등급 평가가 핵심인데요. 대상은 CP를 도입한 지 1년이 경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 운영 실적을 토대로 등급을 산정하는데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최종 평가 결과를 기업에게 통보를 합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지원 정도, 그리고 CP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 등의 수립 운영, 내부 감시체제의 구축 운영, CP 관련 교육, CP를 위한 편람 작성 및 활용, 소관 법령 위반 임직원에게 징계, 그리고 CP 관련 관리자 임명 등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공정위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와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CP 운영 고시를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업무를 하시면서 CP 고시를 출력해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 별표 2를 참고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가 절차는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등급평가를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확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관해서 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월 26일에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CP 등급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개정 내용 그 변경 사항을 공지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CP 고시는 아직 개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CP 고시가
아직 행정 예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그냥 실무만 바꿔가지고 평가를 달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CP 고시를 보시면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면접, 그리고 3단계는 2단계가 현장평가, 그리고 3단계가 면접평가인데요. 그 2단계와 3단계를 바꿔서 면접을 먼저 하고 현장평가를 나중에 하겠다. 순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시는 아직 바뀌지 않아서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도대체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고시에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명회에서 들으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따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행위시법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에 관해서는 처분시법이 아니라 행위시법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처분시법주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 법령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금년도에 그 변경을 하는 평가 기준의 내용을 보면 기업에게 그러니까 평가 신청을 한 기업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원 담당자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단호하게 2월 26일에 교육한 대로 평가하겠다. 우리는 공정위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 고시에 근거한 것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월별로 해놨는데요. 금년도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과 3월에 CP 등급평가 접수 및 안내 공고가 나가고요. 이제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서, 가신청서를 포함해서 신청서와 실적 보고서, 실적 총괄표, CP 편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서류 평가를 5, 6월이 아니라 4, 5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가 아니라 대면, 면접 평가를 6, 7월에 하고 그 중에서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는 기업에 한해서 현장 평가를 7월과 8월 기간 동안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를 확정하고 통지하는 것은 9월과 10월 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통지는 이제 10월에 하는 거고요. 그러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유효 기간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또 수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등급 보류 제도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이 13개인데 공정소관 법률이 13개인데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로 말하면 기소가 되어 있다. 아직 판결은 선고가 되지 않았지만 안건 상정 중이면 CP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해서 등급 평가를 보류하는 제도를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 등급 보류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 조정 제도가 있었죠. 사전 조정으로서 평가를 하기 직전 2개년 동안 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면 1단계를 낮추고 검찰의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등급 조정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등급 무효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조사 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그리고 등급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급을 무효화시킵니다. 인센티브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과징금 감경입니다. AA 이상 받은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본 감경은 AA 이상의 등급에 한해서 10%, 그리고 AAA 경우에 15% 이내입니다. 그런데 추가 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전에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 당해 법위반을 탐지 그리고 중단한 경우, 물론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추가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A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5% 플러스 5%니까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적용 횟수는 무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효기간인 2년 내에 1회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감경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정위가 처분을 할 때 지정조치, 지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정명령은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마디로 이제 법을 앞으로는 준수해라라는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공포명령은 기업의 평판과 관련이 되어서 있는 것이라서 의미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공표 크기와 매체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신 그 법률의 문헌을 보시면 지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공포명령이나 공포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 않아서 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준수 관리자나 그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위법 행위에 개입했을 경우, 그리고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카르텔인 경우, 그리고 위반 기업의 임원, 이것은 등기되어 있지 않은지를 불문합니다.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등급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지가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그 고시의 별표 2를 보시면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평가 항목이 7개 있고 평가 지표가 있고 세부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EO의 의지가 CP 정착 및 효과적인 평가 대응의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세부 측정 지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개의 세부 측정 지표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세부 측정 지표에 CEO의 참여 그리고 CEO에 대한 보고, 승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CEO의 실천 의지와 지원, 이것의 가중치가 약 46%로 가장 높습니다. 실무자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CP 전담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밑에 5개 기업의 사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그 공정거래조정원의 CP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실적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들은 가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들만 보시면 일동제약의 경우에 부사장께서 CP 관리실장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이 되어 계시고요. CP팀이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제약은 CEO와 경영전략본부장 이 두 분이 공동으로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이 되어 계십니다.
종근당도 자율준수 관리자가 두 분인데요. 대표이사인 CEO와 전무인 감사실장 이 두 분이 자율준수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CP팀이 6명 계시고요. 동아약품도 CP팀이 5명 계십니다. 일동제약에서 오신 분이 2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에도 맞나요? 제가 파악한 그래도 최신의 정보인데 목표 등급에 맞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시고 그 등급에 맞는 CP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등급 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성 평가입니다. 절대 평가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또 정량적인 평가도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CEO의 참석 승인 여부, 점검 보고 횟수, 적용 범위, 제재 사례 등입니다. CP 운영 계획을 수립하실 때 목표 등급에서 요구하는 이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잘 확인하시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점 요소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평가 항목이 대기업은 48개, 중소 중견기업은 40개인데요. 이 세부 측정 지표들이 대부분 CP 부서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다른 부서의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가점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CP 전담 부서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배점이 가장 큰 것이 다른 업체, 협력 업체의 CP 도입 및 운영인데요. 최대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서 개선 사항 발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칙적으로 정성 평가이고 절대 평가인데 평가 대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2배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2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올해도 많이 늘을 것 같습니다. 평가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기업 사례와 비교를 통한 정성 평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참고해서 CEO 등 내부 관계자를 설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입니다. CP 컨설팅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